1866년 여름, 유럽 한복판에서 이상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군대가 똑같은 언어로 명령을 내렸죠. 독일어였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도 독일어였습니다. 적군의 욕설도 아군의 응원도 모두 독일어였죠.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기괴한 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들은 한 지붕 아래 살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1000년을 함께했던 두 민족이 어쩌다 총뿌리를 겨누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형제의 비극적인 이별 이야기입니다. 1740년대로 돌아가 보죠. 당시 중부 유럽엔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오래된 조직이었죠. 그런데 이름만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십 개 나라가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에 가까웠죠. 마치 회원국들이 모인 클럽 같은 거였습니다. 이 클럽의 회장은 언제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대대로 그랬죠. 오스트리아 황실은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죠. 원래는 별 볼일 없는 나라였는데 18세기 들어서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미친 듯이 키웠거든요. 프로이센 인구 중 엄청난 비율이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군대나 키우고 앉아있다고요? 1740년 오스트리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후계자는 딸이었죠.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23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엔 여자가 제국을 다스린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 보였던 거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대를 보냈죠. 목표는 슐레지엔이라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충격이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감히 대제국에 도전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끼어들었죠. 유럽 전체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몇 년간의 혼란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이센이 슐레지엔을 차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긴 겁니다. 유럽이 술렁였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굴욕을 평생 잊지 않았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온갖 동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숙적이던 프랑스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도 끌어들였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프로이센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756년 7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죠. 프로이센은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까지 모두 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프로이센은 고작 500만 명이었습니다. 4대 1이죠. 게다가 동맹국까지 합치면 비율은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프로이센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이센이 버텨낸 겁니다. 아니, 버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7년을 싸워서 슐레지엔을 지켜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리드리히 2세가 군사 천재였던 겁니다. 적을 하나씩 격파하는 전략을 썼죠. 물론 프로이센도 피를 토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유럽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대륙 절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이때부터 프리드리히는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프로이센은 더 이상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 반열에 올랐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안에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었죠.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한 제국의 보스가 둘일 수 없었습니다. 충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1805년 12월 아우스터리츠라는 곳에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박살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전장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 배신하기 시작했죠. 하나둘씩 나폴레옹이 만든 라인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강한 쪽에 붙는 게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1000년을 버텨온 신성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06년 8월 6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가
제국 해체를 선언했죠. 천년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무너진 뒤 15년에 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죠. 독일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약 40개 국가가 모여 독일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을 대신할 새 조직이었죠. 하지만 똑같이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는 거였죠.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늘 그랬으니까요. 프로이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힘도 비슷한데 왜 오스트리아 밑에 있어야 하냐는 거였죠. 두 나라는 티격태격했습니다. 1834년 프로이센이 묘수를 둡니다.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만든 거죠. 독일 국가들끼리 무역할 때 세금을 없애자는 겁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는 쏙 빠졌습니다. 일부러 배제한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프로이센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철도가 깔리고 경제가 성장했죠. 관세 동맹으로 독일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오스트리아를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국가들은 프로이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의 리더이긴 했지만 사실 관심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땅이 있었고 헝가리도 있었고 동유럽 쪽으로도 영토가 넓었죠.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독일 민족만의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넓은 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죠. 이게 나중에 치명타가 됩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 혁명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불길이 독일로 번졌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통일을 요구했습니다. 왕실과 충돌이 벌어졌죠. 결국 프랑크푸르트에 국민예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독일의 미래를 논의했죠.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일 방식이었습니다. 두 파가 맞섰습니다.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자는 거였고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빼자는 거였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스트리아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만 사는 게 아니라 헝가리인, 체코인, 이탈리아인 등 여러 민족이 살았거든요. 오스트리아를 통째로 넣으면 독일 나라가 아니라 다민족 나라가 되는 겁니다.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은 난장판이었죠. 그 사이 왕실들이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1849년 의회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에게 독일 황제 왕관을 제안했죠. 그런데 국왕이 거절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왕관을 주는데 싫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은 전통적인 군주제 신봉자였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혁명으로 생긴 의회가 주는 왕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의회의 힘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받아봤자 실속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1849년 5월에 해체되었습니다. 통일의 꿈은 무산되었죠. 하지만 불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모든 걸 바꿀 남자가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교활한 정치가 중 한 명이었죠. 그의 이름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의 한 남자가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죠.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연설과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철과 피로만 해결됩니다. 철과 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죠. 먼저 오스트리아를 고립시키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크림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실수를 했거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 세 나라 모두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1864년 비스마르크가 첫 수를 뒀습니다. 덴마크와 전쟁을 벌이자고 오스트리아를 꼰득인 겁니다. 덴마크가 가진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이라는 두 지역을 빼앗자는 거였죠. 오스트리아는 동의했습니다. 같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났죠. 두 지역을 나눠 가졌습니다. 프로이센이 슐레스비히를, 오스트리아가 홀슈타인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홀슈타인은 오스트리아 본토에서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중간에 프로이센 영토가 있었죠. 관리하기 엄청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걸 노렸던 겁니다. 그는 일부러 오스트리아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놓고 계속 시비를 걸었죠. 홀슈타인의 돈을 지원하면서 오스트리아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속을 긁은 거죠. 오스트리아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 사이 비스마르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찾아갔죠. 비밀리에 제안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같이 공격합시다. 이탈리아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고요?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지역이 오스트리아 손에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는 통일을 거의 이룬 상태였는데 딱 그 지역만 오스트리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되찾을 절호의 기회였죠. 이탈리아는 동맹을 맺습니다. 1866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비밀 동맹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위협을 느꼈죠.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 내에서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노버, 작센, 바이에른 같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죠. 프로이센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866년 6월 14일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맞붙은 겁니다. 독일 역사상 형제끼리 벌인 가장 큰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나중에 7주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7주 만에 끝났거든요. 엄청나게 짧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압도적이었죠. 숫자로는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을 합치면 더 많았죠. 하지만 프로이센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철도였습니다. 프로이센은 철도망이 잘 깔려 있었죠.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군대를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속도에서 밀렸죠. 둘째는 총이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드라이제 후장식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총알을 뒤에서 넣는 방식이었죠. 엄청 빠르게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 5발에서 7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아직 구식 전장식 소총을 쓰고 있었습니다. 총알을 앞에서 넣어야 했죠. 분당 1발에서 2발밖에 못 썼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프로이센군이 3배 이상 빠르게 총을 쏘는 겁니다. 게다가 전술도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전통적인 밀집 대형으로 싸웠습니다. 병사들이 뺑뺑이 모여서 일제히 돌격하는 방식이었죠. 프로이센군은 흩어져서 싸웠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전의 시작이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크림 전쟁 때 보인 태도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었거든요. 러시아는 외면했습니다. 영국도 모르는 척했죠. 프랑스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처음엔 중립을 지켰습니다. 양쪽을 지켜보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죠. 7월 초 프랑스가 마침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도우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황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너무 빠르게 오스트리아를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이기는 쪽에 붙으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7월 3일에 벌어졌습니다. 퀘니히 그레츠 전투였죠. 오스트리아군 20만 명과 프로이센군 22만 명이 맞붙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죠. 프로이센의 빠른 총과 뛰어난 전술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해가 지자 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시체가 들판을 덮었죠. 4만 명이 넘는 오스트리아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피해는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작한 지 정확히 7주가 지난 시점이었죠.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전쟁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첫째, 독일 연방이 즉시 해체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조직이 사라진 겁니다. 둘째, 오스트리아는 독일 지역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지위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셋째, 프로이센은 영토를 크게 늘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거나 중립을 지켰던 독일 국가들을 합병해버렸습니다. 하노버, 헤센, 나사우, 프랑크푸르트 같은 나라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죠. 넷째, 프로이센이 북독일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남부의 몇몇 독일 국가들을 제외한 새로운 연합이었죠. 프로이센이 완전히 주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겁니다. 흥미로운 건 비스마르크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토도 거의 빼앗지 않았죠. 배상금도 적당히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이센 왕은 오스트리아를 철저히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반대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너무 굴욕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와 싸울 때 오스트리아가 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천재적인 전략이었죠. 한편 오스트리아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프로이센과 이탈리아 양쪽에서 패배했으니까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였습니다. 제국 안의 여러 민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특히 헝가리가 독립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1867년에 타협을 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이중체제로 바뀐 겁니다. 한 황제가 두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따로 운영했죠. 이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생존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독일권의 리더라는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프로이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스마르크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부 독일 국가들을 합치는 것이었죠.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프로이센과 합치는 걸 꺼렸습니다. 자기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었죠.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합치려면 공동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 적은 프랑스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교묘하게 프랑스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왕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화가 났습니다. 1870년 7월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노린 대로였죠. 프랑스가 침략자가 된 겁니다. 남부 독일 국가들이 프로이센 편에 섰습니다. 같은 독일 민족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생긴 거죠. 전쟁은 또 빨리 끝났습니다. 프로이센군이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했죠. 몇 달 만에 프랑스 황제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초에는 파리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유럽 최강이라던 프랑스가 무릎 꿇은 겁니다. 1871년 2월 18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프로이센 왕이 독일 황제가 되었죠. 남부 국가들도 모두 합류했습니다. 드디어 독일이 통일된 겁니다. 프랑스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독일의 탄생을 선포한 건 의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굴욕이었죠. 비스마르크는 웃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죠.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천년을 함께한 두 민족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871년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두 민족이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1879년
비스마르크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과 13년 전에 전쟁을 벌였던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과거의 적이 친구가 된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비스마르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했죠. 독일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와 프랑스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문제였죠. 동쪽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러시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동맹이 탄생했죠. 이 동맹은 꽤 오래 갔습니다. 1914년까지 계속되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유럽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6월 28일, 사라예보라는 도라는 도시에서 총성이 울렸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겁니다. 범인은 세르비아계 청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분노했습니다. 세르비아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를 태울 불씨였죠. 동맹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왔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이었으니까요. 독일은 오스트리아 편에 섰습니다. 동맹 조약 때문이었죠. 프랑스는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영국도 참전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체가 두 진영으로 갈라졌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참호전이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진흙 속에서 죽어갔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함께 싸웠습니다. 처음엔 선전했습니다. 러시아를 여러 번 격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연합국 쪽이었죠.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18년 두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했습니다. 내부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했죠. 체코슬로바키아가 생겼고 유고슬라비아가 탄생했고 헝가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남은 건 독일 여권 지역뿐이었습니다. 독일도 비슷했습니다. 황제가 도망갔습니다. 네덜란드로 망명했죠.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12월 11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 되었죠. 함께 전쟁을 시작했고 함께 패배를 맞이한 겁니다. 승전국들은 베르사유에 모였습니다.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죠.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독일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군대도 대폭 축소되었죠. 영토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더 비참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작은 나라로 쪼그라들었죠. 인구가 5천만에서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왜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승전국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합치면 또 강력한 독일 국가가 탄생할까봐 걱정한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죠. 아이러니한 건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독일과 합치고 싶어 했거든요. 1918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는 실제로 독일과의 합병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의안도 통과시켰죠. 하지만 승전국들이 막았습니다. 조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어쩔 수 없이 독립국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독일과 합치고 싶어 했을까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다민족 제국이 아니었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일과의 동질감이 커졌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 보였죠. 독일과 합치면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경제가 엉망이었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빵 하나 사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가야 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이 되었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극단적인 세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933년 2월 30일 독일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남자가 독일의 지도자가 된 거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을 이끌게 된 겁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독일어권 사람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였죠. 그가 말하는 대독일주의였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도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오스트리아 내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활동을 시작했죠. 독일과의 합병을 주장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34년 오스트리아 나치당원들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총리를 암살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당시엔 아직 독일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지지했고 히틀러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틀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1936년 라인란트를 재무장했습니다. 조약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죠. 1938년 3월 드디어 히틀러가 움직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나치당원들을 정부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슈슈니히는 저항했습니다. 3월 9일 그는 국민투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과의 합병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거였죠.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반대하면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3월 11일 히틀러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총리직을 사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공하겠다고 협박했죠. 슈슈니히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관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번엔 외면했죠.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이미 손을 잡았으니까요. 슈슈니히는 눈물을 흘리며 사임했습니다.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죠. 신이 오스트리아를 지켜주시길. 3월 12일 새벽 독일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거리에는 독일군을 맞이한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나치 깃발을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꽃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난에 지친 사람들은 독일과 합치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같은 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나치의 선전에 속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었죠.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3월 13일 합병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안슐루스라고 불렸죠. 독일어로 합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국가로서의 오스트리아는 사라진 겁니다. 히틀러는 고향 린츠로 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했죠.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히틀러는 감격했을 겁니다. 추방당했던 고향에 정복자로 돌아온 거니까요. 3월 15일 히틀러는 빈에 입성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히틀러가 연설했습니다. 독일 민족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4월 10일 형식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99%였습니다. 물론 조작된 숫자였죠. 자유로운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7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의 일부였습니다. 자동으로 전쟁에 끌려 들어간 거죠. 오스트리아 출신 청년들이 독일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히틀러의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불타올랐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학살도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이 모든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독일의 일부였으니까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도 학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가해자가 되었죠. 1945년 봄 전쟁이 끝나갔습니다. 소련군이 동쪽에서 밀려왔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서쪽에서 진격했죠. 독일은 포위되었습니다.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베를린의 벙커에서였죠.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승전국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을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각각 관리했죠. 오스트리아도 똑같이 분할되었습니다. 4개 점령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주권을 완전히 잃었죠. 승전국들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다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막으려고 한 겁니다. 1949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거죠. 오스트리아는 조금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독일처럼 분단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독립하지도 못했죠. 4개 점령국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이상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또 4개 구역으로 나뉘었죠. 베를린처럼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독립을 원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과 오스트리아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은 길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걸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를 어느 편에 둘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소련은 오스트리아가 서방 진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소련 편에 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독일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1949년 서독과 동독이 각각 독립국가가 되었죠.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에,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에 속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민족이 철조망으로 나뉘었죠. 오스트리아는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955년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묘안을 제시했죠. 영구 중립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토에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죠.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도 동의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5월 15일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오스트리아가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었죠. 첫째, 영구 중립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절대로 독일과 다시 합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오스트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월 26일 마지막 점령군이 오스트리아를 떠났습니다.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죠. 10년간의 점령이 끝난 겁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1945년 직후만 해도 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스트리아인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인이라는 거였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히틀러와의 합병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파괴, 학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의 통일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독립국가로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중립국 지위가 나쁘지 않았죠.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굳이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1960년대부터 오스트리아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만의 역사를 강조했죠.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광을 되살렸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음악가들을 내세웠습니다. 빈의 커피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독일은 분단된 채로 냉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살았죠. 1989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벽을 부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넘어왔습니다. 온 세계가 이 광경을 지켜봤죠.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재통일되었습니다. 45년 만이었죠. 동독과 서독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분단이 끝난 거니까요. 이때 오스트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흥미롭게도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독일과 합치자고 말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독립국가로 살았죠. 중립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경제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오스트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1990년대 유럽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1995년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창립 멤버였죠.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등한 파트너로서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회원국들 사이에 국경이 사실상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비자도 필요 없죠. 일하러 가도 되고 공부하러 가도 되고 살러 가도 됩니다. 게다가 같은 돈을 씁니다.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죠. 무역할 때도 관세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으로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례래도 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 뮌헨에서 살아도 됩니다. 국경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미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데 왜 굳이 정치적으로는 따로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봤습니다. 레딧, 코라 같은 곳에서 독일 사람들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의견을 읽어봤죠.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였습니다. 합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연합 덕분에 충분히 통합되어 있거든요.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돈도 같은 걸 쓰고 무역도 자유롭습니다. 취업도 자유롭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게 없는데 굳이 정치적으로 합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합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랬죠.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독일 인구가 약 8천만 명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약 900만 명이죠.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 합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스트리아는 그냥 독일의 작은 한 지역이 될 겁니다. 정치적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죠. 지금은 독립국가로서 유럽연합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동등한 회원국이거든요. 독일과 똑같이 한 표를 가집니다. 이 위상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입니다. 1905년 약속을 지키고 있죠. 어떤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은 나토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서방 군사 동맹의 중요한 일원이죠. 만약 독일과 합친다면 오스트리아는 자동으로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정치의 갈등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립국으로서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군사 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오스트리아와 합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물론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친근감은 있습니다. 마치 형제 나라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그게 꼭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잡해지고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길 거라는 거죠. 여기적 트라우마도 한몫합니다.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1908년 히틀러의 안슐루스는 재앙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단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각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독일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인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와 문화를 가진 별개의 민족이라고 여기죠. 설문조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1945년에는 오스트리아 사람 중 약 절반이 자신을 독일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자신을 오스트리아 민족이라고 답합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이웃나라로 보지 우리와 같은 나라여야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영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합치자는 이야기도 안 나오죠. 캐나다와 호주도 영어를 씁니다. 하지만 각자 독립된 나라입니다. 언어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비슷합니다. 같은 독일어를 쓰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독일어와 독일 독일어는 조금 다릅니다. 억양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좀 달라요. 마치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유럽연합이라는 틀이 완벽한 해결책이 된 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국경도 열려 있고 경제도 통합되어 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갑니다. 굳이 하나의 나라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긴 이야기가 끝납니다. 1000년 넘게 함께했던 두 민족이 갈라섰고 한때 다시 합쳐졌다가 결국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민족이나 언어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때로는 분리가 더 나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쪽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친밀한 이웃으로 지내는 거죠.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일어나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1000년을 함께 했으니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다른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각자의 길을 찾아갔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